저희 정치비상구의 공식 남매죠. 대장 남매 두 분 모시고 이제 정치하는 토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안 쳐요? 박수 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분은 우리 이제 정말 달마의 기운이 넘실대는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개공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대입니다. 길가에 가다 보니까 닮아 이러더라고. 그래서 효과가 있더라고. 벌써 이제 진보 오빠로 좀 바꿀까 생각 중이에요. 진보. 닮아 대사가 소림사에서 9년간 면벽했거든요. 그거 이제 다 한 걸로 치고. 네. 잠깐만 저희가 죄송한데 방송 중 유튜브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네. 우리 전임자이셨던 박지원 전 대표님이 네. 중요한 수첩을 놓고 가서 이거 제가 사실 취재하려고 그랬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몸을 찬 하시는 바람 건데. 몸을 찬 건데 정말 이렇게 잊지 않고 가시는데 진짜 유튜브다. 우리 대장남매 김종대 교수님과 함께 나오신 분 이분 편의점 요즘 날아갑니다. 날아가 비상하기 정말 하늘 모르고 날아갑니다. 정책이에요. 너무 이렇게 띄우지 마세요. 고민이 많습니다. 우리 네. 장윤선 정치전문 기자님 모셨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실 취재 편의점이 잘 돼야 되지만 우리 편의점 사장님들이 요즘 몹시 힘들거든요. 힘들어요. 그래서 이 편의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편의점이 모두 힘내시라. 네. 네. 네, 사장님 그렇게 힘내십시오. 네. 그래서 그 대한민국에 2만 5천 개 편의점이 있어요. 네. 전 세계 맥도날드 매장보다 많습니다. 25,000개가 나있나요? 우리나라에 사거리에 네 방향에 다 있어요. 네. 브랜드별로 이건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네. 일본은 500m 안에 신규 입점을 못하게 하잖아요. 우리도 그런 규정은 있어요. 아니, 그래서 그런데 뭐 네 거리 다 있는데 뭐. 좀 지나야 있을걸요. 그러나 우리 정치 유튜브 업계에는 편의점이 딱 하나입니다. 맞습니다.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하나만 있다는 점 네. 우리 독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네. 주의 환기를 시켜드립니다. 반경 500m 안에 없습니다. 네. 구경의 정치 비상구가 살아야 됩니다. 네. 경향 TV 살려야 한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 댓글 얘기예요? 달기. 예. 아니 근데 정말 요새 나날이 잘리고 있어요. 그래서 더 잘리지 않도록 정말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예.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벌써 예. 이제 특히 그렇군요. 예. 이번 총선이 어떻게 될지 그 결과에 따라서 큰일 났습니다, 진짜. 걱정이 정말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예. 네, 좀 씁쓸한 얘기로 지금 네. 시작을 했는데요. 그 더 씁쓸한 정당이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상황이 이만저만 아니고 아까 네. 박 전 대표님도 네. 말씀을 정제해서 하셨지만 네. 굉장히 혼돈의 카오스 같은 상황이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박용진, 김영주만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 윤영찬 의원도 아니나 다를까 네. 원칙과 상식 중에 유일하게 탈당한 의원이었는데 하위 10%에 들었다고요? 네, 하위 10%에 장기자님? 들었다고 속보가 나왔는데, 제가 이제 그 경향TV 오면서, 정치비상구 오면서 이제 제가 또 그 취재를 하면서 왔어요. 취재를 하면서 오는데, 윤영찬 의원은 경선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요? 그리고 전화를 딱 끊고 봤더니, 하위 10%에 들었다는 속보가 나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가겠다.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 감산이 상당히 큽니다. 30% 감산을 자기가 얻은 표의 30%를 감산을 하기 때문에 경선에서 상당히 큰 페널티를 받는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30%. 네, 그럼 굉장히 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경우에 따라서는 경선에서 떨어질 가능성도 있는데 지금 오늘 아침에 박용진 의원이 오전 9시에 긴급 기자회견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 사이에 오늘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모였다는 거죠. 점심을 같이 먹었어요. 밥을 먹으면서 메뉴는 공천 메뉴 이렇게 놓고 집중 토론을 했다는 건데 다 전화는 안 받습니다. 예, 제가 확인 취재하려고 전화를 여러 군데 돌렸는데 다 전화는 안 받고 말을 안 하는데 상황이 점점 이렇게 심각하게 되면 탈당해서 이낙연 당으로 갈 거냐? 노노노 안 가. 그래서 제가 밥 먹으면서 일부 쩝쩝거리면서 얘기를 좀 들어본 바에 따르면 한 사람만 통화가 됐는데 이제 그분 주장에 따르면 그렇게 뭐 다른 당으로 간다거나 탈당하거나 이런 러시가 일어날 것 같지는 않다. 상황을 좀 지켜보겠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포인트는
이런 방식으로 하위 10% 적용해서 경선한다고 하면 다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박용진의 경우에는 그동안 의정활동에 대한 성과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아마도 지역에서 역풍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당원들이 이건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민주당의 당원이 한 200만, 240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240만 당원들이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이게 옳다라고 판단하는 분과 이건 아니지라고 판단하는 분들이 상당히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경선을 하면 그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그래서 그걸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김 의원님, 그렇군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정성호 의원이 오늘 아침 라디오를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위 20%가 돼도 이길 수 있다는 근거를 들면서 한 게 뭐냐면 뭐 경선 가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감산이 네, 있고 네. 예를 들어 현역 의원이 60을 받고 그리고 도전자가 40을 받았어요. 네. 하위 20% 들었다. 그럼 30% 감산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6, 38 빼면 42라는 거예요. 네. 42 대 40으로 이긴다. 네. 네. 6대 4만 돼도 이기는 게임이다.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실제로 선거에서 해보셨으니까 네. 이게 타당한 얘기 아니면 가당치 않은 얘기입니까? 아니 타당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면 현역 프리미엄이라는 거 정말 무시 못해요. 예, 우선 의정 보고회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예비 후보 못 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모금액도 다릅니다. 이런 부분에다가 또 각종 지방의원 이런데 어떤 동원력이 달라요. 예, 이런 부분들 다 따지고 나면은 여기서 하위 20%에 들어도 자기 힘으로 살아나오면 그 진짜 실력이고 또 현역 의원의 문턱은 역시 높구나. 이런 거 곧 이제 말 나오게 생겼습니다. 다만 일부 표적이 된 의원들은 조금 문제가 다를 거예요. 예를 들면 윤영찬 의원 같은 경우는 그 탈당한다 그랬다가 20분 만에 번복하지 않았습니까? 난 요즘 뭐 당이 열하루밖에 안 가는 것도 내 아주 머리가 돌아버릴 지경인데 자기가 국회 정론관 예약을 했잖아요. 원칙과 상식 의원들 그 기자회견 하려고. 맞아요. 하는 날 당일에. 네. 근데 20분 전에 자기만 빠져요. 예약한 의원이 안 나와. 그리고 한 줄 남겼어. 미안하다. 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그분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미 마음이 떠났다는 이 정신적 탈당자 아닙니까? 몸은 있지만 그러니까 저거 20% 얻어맞고 저라면은 저 견뎌낼 수 있을까? 이런 점에서 조금 이분이 이제 이리 줄 설까 저리 줄 설까 하는데 좀 헷갈리는 의원으로 비춰져요. 네, 저도 두 가지 취재를 했는데 하나는 뭐냐면 그 탈당을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낙연계에서 윤영찬 의원에 대해서 좋은 점수를 안 주더라. 그러니까 이런 표현 방송 부적합용인지 모르겠지만 괜찮습니다. 더 해도 좋습니다. 돼요? 이 사람 이상하네. 이러다 딴데 못 나가요. 비속어 쓰고 막 이러면 안 되는데. 바보 됐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사람 구실하기 어렵다. 민주당에 있어도. 왜냐하면 완전히 기회주의자 낙인이 찍혀버린 경우기 때문에 이 당에 있는다 하더라도 설령 국회의원이 된다 하더라도 유의미한 정치인으로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겠냐. 그러니 탈당을 했어야 됐다. 이런 얘기를 이제 이낙연 탈당파들은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 이제라도 나와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반면 이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 당에 한 사람이라도 남아서 이 당에 이제 제대로 된 뭐 복원 이런 게 좀 필요한 거다. 리더십의 복원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윤영찬 의원 개인 한 명이 굉장히 소중하다라는 것이고요. 경선하면 어떻게 될 거냐. 혹은 단수 공천을 받을 수 있냐. 아니면 그 지역이 전략 공천될 수는 없거든요. 현역 의원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그 지역에 원래 현근택 변호사가 있었는데 현근택 변호사가 빠지게 됐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누가 갔습니까? 서대군에 있던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이 그렇죠. 예. 갔어요. 이른바 자객 출마라고 해야 되겠죠. 민주당은 자객 출마, 국민의힘은 자객 공천. 뭐 이런 차이가 있는 건데 그분이 지금 어쨌든 뭐 부정한 돈 네, 뭐 그것 이런 것 때문에, 때문에 남부지방 지금 사건으로. 아마도
어려울 것이다. 공천받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얘기가 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경선도 어려워진다면 윤영찬 의원 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변수들이 살아 있는데 그 지역이 일단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예컨대 윤영찬 의원 하위 10%에 들어가고 이수진 의원이 살아와서 둘이 경선하는 구도가 생긴다 이러면 또 당내 반발이 있을 수가 있겠죠. 네. 아마 제3의 후보도 있을 겁니다.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예, 뭐 예. 최근에 전수미 변호사 같은 사람 지역구 네. 출마하고 있던 중에 맞아요. 급거 이렇게 뽑아 올렸잖아요. 그리고 아직까지 지역구를 안 정해줬다고. 이런 사람들 써먹을 가능성이 예. 그리고 뭐 그 지역 자체가 사실 이재명 대표의 대표 그렇죠. 지역이잖아요. 성남, 그렇기 예. 때문에 아마도 윤영찬 의원한테 공천을 주기는 어려울 것이다. 쉽지 않아 보이는데, 근데 윤영찬 의원은 우리 김 의원님 말씀대로 차치를 하더라도 지금 박용진, 김영주, 기타 등등의 여러 친문 의원들이 반발한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결국 이런 데 쏠려 있는 거, 장 기자님. 그 우리 지도부는 그럼 왜 희생을 하지 않느냐? 그러면 대표적으로 거론하는 인물이 있어요. 네. 바로 우리 사무총장이죠. 네. 조정직 사무총장. 네. 우리 타당의 국민의힘 사무총장 장동혁이는 경선을 한다는 자처하는데 네. 너는 보니까 그런 태세가 안 보인다. 네.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냐? 왜 예. 그러냐? 예. 뭐 이런 얘기들이 예. 있다는데. 라고 해서 후배들이 찾아갔다는 거예요. 아, 찾아갔습니까? 예, 여기서부터는 단독입니다. 네. 제가 2명이 찾아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명을 밝히긴 그런데 하여튼 2명의 현직 국회의원 그 재선 이상입니다. 아, 예, 예, 무게감이 상당히 있네요. 무게감이 있는 예. 분들이 당직도 맡고 있는 분들이죠. 이제 이런 분들이 찾아가서 형님 꿈을 바꾸십시오. 꿈을 바꿔라. 예, 꿈을 바꾸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했더니 형님 국회의장 안 돼. 조정식 의원 꿈이 국회의장인데 이제 5선에서 6선 해가지고 이제 국회의장 출마하려고 해서 현역들하고 상당히 라포가 좋다라는 소문이 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누군가는 지도부에서 결단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그 총선에서 맨 마지막에 이분이 이제 그 정책위 의장이었는데 당신 되게 바쁘니까 단수 공천 줘서 또 그때도 논란이 됐었어요. 경선 안 붙이고. 근데 이번에도 사무총장이니까 너무 바빠서 또 단수 공천을 준다. 이거 있을 수 없다. 불출마로 희생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힌 거예요. 후배들이 찾아가서. 그랬는데 노. 뭐 하셨다? 아니, 노. 지금 노했다. 예, 지금 못 하겠다. 단수 공천이 법정으로 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4년 전하고 이번 상대가 김윤식 전 시흥시장이잖아요. 그렇죠. 네. 예, 지금 이게 보수 정편에서 그 지역구를 굉장히 보도를 많이 하는데 이제 4년 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엄중한 시기라서 정책위 의장은 단수 공천 준다 그래가지고 그때 핑계가 코로나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의 제기를 했겠지. 당연히 상대방인 김윤식 그저뭐 시흥시장이 저기 법률적인 그 심판을 구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단수 공천 사유는 뭐냐면은 4년 전에 저기 법원에 제소를 했다. 그래서 부적격자라서 시흥시장이 안 된다. 아, 문제 제기를 한 게.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부적격 사유. 또 단수 부적격 사유. 공천은 아직 결정은 안 됐고. 또 예. 부적격 사유. 아니 그러면 이제 거의 그 단수 공천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아니 재판받는 건 국민 기본권이잖아. 이의 신청했는데 그게 뭐 기각이 됐든 어쨌든 법적인 절차가 됐는데 그걸 다시 이유로 삼아서 또 부적격을 삼은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경우로 보면은 사실 제가 거기에서 약간 특수관계예요. 그 제가 1학년 때 나를 돌봐주던 선배가 조정식이고 2학년 때 나를 돌봐주던 선배가 김윤식이요. 그래서 네. 내가 3학년 때 누구예요? 혹시 송영길 아니에요? 이제 송영길은 그 네. 뒤에 만났고. 그 뒤에. 예. 그래가지고 내가 가슴이 아파서 네. 두 분의 시흥에 싸움에. 전화를 했어요. 예. 아 이게 선배들끼리 이러시면 어떡하냐. 예. 이건 학교의 그 동문들을 완전히 개돼지로 보는 게 지금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살아라고 해가지고 내가 그래가지고 열받아서 그 소식을 듣고 김윤식 출판 기념회 간 거야 내가. 네. 비대위원님이 녹색 정의당 정의당 비대위원이 비대위원인데. 내가 간 거야. 내가 이 꼴은 못 보지 해서 네. 내가 거기서 축사하고 내가 연설하겠다. 갔지. 예. 갔는데 이상한 주문을 하는 거야 나보고. 축사를 길게 해달래. 아니 아무리 그래도 바쁠 텐데 할 사람 아니 무조건 시간 끌어 하고 싶으면 축사 다 해. 그래서 20분째 떠들고 있었어. 300명이나 있는 그 강당에서 네. 무지한히 많이 왔어 네. 사람들이. 네. 그래서 왜 그래 나 또 멍석 깔아주면 다 하잖아요. 그런데 사회자가 중단시키더니 지금 이낙연 총리가 입장하고 계십니다. 그거 기다리느라고.
그래가지고 바람잡이 하시네, 바람잡이. 모객용. 단상위로 아. 이낙연 총리가 올라오고 이원욱 의원이 올라오고 아. 원칙 상식이 올라오더니 방송으로 치면 FD야. 전부 다 꽃다발 주고 일하고 있는데 나도 그 단상에 서 있다 엉겹결에 같이 일했더라. 아우 나 그래가지고 그 사진 찍혀가지고 혼났어 내가. 아, 그렇죠. 녹색 정의당 선거 치르셔야 되는데. 이 지금 사람은 왜 새로운 여기 가가지고 사진 찍히고 있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나 그거 해명하느라고 혼났어 내가. 아니 근데 이 야. 시흥을이 밭이 얼마나 좋냐면 뭐 네. 지난 선거 민주당이 크게 이긴 했지만 네. 지표를 보면 지난 선거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조정식 사무총장이 한 59% 한 것 같고요. 그리고 경쟁 상대 국민의힘 의원이 한 36% 하는데요. 20% 이상 벌어집니다.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죄송한 얘기지만 정청래 의원 말에 빌자면 브로마이드만 누구 갖다 놔도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런데 여기를 그렇게 욕심내고 육성까지 하겠다고 하는 건 좀 예, 문제 있는 거 너무하죠. 아니에요? 근데 저는 사실 그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어제 탈당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탈당을 한 겁니까? 욱해서. 에? 뭐라고요?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했더니 너무 화가 나서 탈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판단하에 탈당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탈당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문재인 전 대통령도 전화해서 말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과거 청와대에 함께 있었던 윤건영 의원 등도 가서 말리고 뭐 이 사람 저 사람 가서 다 말렸으나 결국 탈당을 했는데 제일 마지막에 만난 사람이 있으니 그게 누구냐면 권성동 의원이에요. 아, 예, 권성동 의원을 만난 거예요. 무섭게 돌아갑니다. 아니 지금. 제일 막판에 권성동 의원을 왜 만나는 거야? 뭐 도대체 이 시그널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돼? 라고 해서 취재를 막 했더니 평소에 가장 친한 의원 누구? 권성동. 그러니까 김영주 의원이 민주당 소속이긴 하지만 가장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바로 권성동 의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둘이 만나 무슨 얘기한 거야? 왜 만났어? 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또 제가 취재를 막 했어요. 그랬더니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는 국민의힘으로 가는 것을 만류하고 있다. 아, 네, 그러니까 충격적일 것 이상민 같은데요. 의원에 이어서 김영주 국회 부의장마저 국민의힘으로 가게 되면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만류하고 있는 중이다. 국민의힘으로 가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큰일 납니다라고 말리고 있는데 그의 선택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다. 아니, 근데 방금 지금 중요한 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라 그랬냐면은 네. 김영주 부의장을 아주 뭐 절세 정치인으로 예, 칭송했어요. 칭송했어요. 예. 내가 법무부 장관 할 때 김영주 부의장이 사회 보는데 정말 훌륭하시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근데 이렇게. 그것은 민주당 안에서도 나와요. 중진급 중에서는 상위 클래스에 있는 분이다. 뭐 출석 문제, 법안 문제 뭐 등등등등 해서 나쁘지 않다. 그런데 이분도 사선의 장관 출신입니다. 네. 네, 사선의 장관 출신이고 고용노동부 장관 하신 거죠? 예, 이 얘기를 이게 하지 말라 그래서 할 수는 없고 막 그런데 하여간 있구만. 내부에서 안 좋아 이게 평가가. 예,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발표되는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뭐 우리가 선배도 평가하고 후배도 평가하고 동료도 평가하고 회사에서 그런 평가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성 평가가 있고 정량 평가가 있는데 정량 평가는 대체로 뭐 입법, 언론 인터뷰, 뭐 당내 활동, 뭐 등등등등 이런 게 그러니까 성적으로 계산해서 할 수 있는 그 성적표가 있고 이 정성 평가 안에 이제 서로 상호 평가가 있는데 그 평가에서 점수가 좋지 않은 분들이 이제 주로 지금 체킹이 근데 되고 있다. 문제는 이게 결국 중요한 거는 그 정성 평가를 했을 때 당내에 있는 누구의 평가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 박용진 의원도 누가 봐도 의정 활동은 굉장히 점수가 높았을 것 같아요. 네. 상위 맞아요. 네. 클래스. 정성 그러면 평가죠. 정성평 결국은 누구에 대해서 충성하지 않았고 누구를 반대했는가를 따져볼 것 같은데 김영주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극찬했다고 하셨는데 네. 그런 모습 많이 보인 게 사실이에요. 뭐냐 장관으로 나와가지고 의원들과 설전을 벌입니다. 통상적으로 국회 부의장이 우리 의장을 대리해서 사회를 볼 때 많은 민주당 의원들은 우리 편 들어주기를 은근슬쩍 기대를 했을 거예요. 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발언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럴 때마다 사회권 행사에서 정지를 시켰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정체성이나 이런 것들이 뭔가 우리 계열이 아니다라는 인식을 가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누가 이 사람을 정성평가했는가 그리고 이런 평가의 기준이 뭔가라고 했을 때 내놓을 수 있는 것인가 아닌가 또 이런 문제에 봉착할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거든요. 근데 그것은 상호 평가이기 때문에
김용주 의원에 대해서 뭐 선배도 후배도 동료도 평가를 하고 본인도 선배 후배 동료 평가를 하겠죠. 그 총합이 나온 점수가 이제 하위 10% 20% 이제 이런 안에 들어가는 건데 지금 사실 통보 다 받고 있습니다. 이명백 위원장이 제가 취재해 보니까 전화 받을 때까지 전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 국회의원은 계속 똑같은 번호 오고 있는데 나 안 받고 있어. 그래서 아니 이명백 위원장 정도는 전화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불안해서 안 받고 있다. 근데 동일한 번호가 계속 오고 있다.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다선 의원들. 재밌습니다.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통보를 최대한 이제 늦추기 위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받았다는 분도 있고 받고 입국닷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이렇게 반발하는 분도 있고 이제 다양한 이제 층위의 뭐 이렇게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일단 민주당의 그 당 핵심 관계자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시스템 공천이 중요하다. 오늘 이재명 대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혁신 공천 요구하지 않았냐. 그 시스템에 의해서 혁신 공천하기 위해서 하위 20%에 포함이 된 건데 그거에 대해서 불복하겠다고 하면 된다. 어떡하냐. 감내해라. 그게 이제 이재명 대표의 스탠스이기도 하고 민주당의 이제 지도부 또는 이제 핵심 관계자들의 판단이자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너 꼴찌야. 이런 통보를 받으면 납득이 안 되겠죠. 예, 납득이 안 네. 되고 불복하게 되고 내가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경우에는 탈당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당으로 이적을 해서 새로운 출발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박용진 의원은 어떻게 할까라고 해서 주변을 좀 취재를 해봤어요. 아직 탈당은 안 한다. 예, 탈당을 지금 뭐 하거나 이럴 생각은 없고 안 할 것 같아요. 경선에서 이겨 돌아오겠다. 라는 입장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민주당의 공천이 당원 50%, 여론조사 50%잖아요. 국민 여론조사.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당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지역 활동을 본인이 자신 있게 잘했다는 얘기로도 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선거 과정에서 본인이 승리해서 돌아오겠다라는 주장을 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그 이명백 위원장 전화를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또 반대 케이스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기자들이 전화를 할 때 모든 기자의 전화번호를 저장 안 해놓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기자 기다리는 전화가? 의원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근데 받고 보니까 이명백인 줄 알고 받았는데 기자야. 기자세요? 이게 왜냐하면 평소에 기자들이 전화하는 대상은 당의 고위직을 하고 있다거나 네. 뭐 대변이나 이런 거잖아요. 중진이어도 그렇죠. 당직을 맡지 않으면 전화가 잘 안 와요. 맞아요. 근데 자기는 이제 가슴 떨리게 기다리고 있는데 받았더니 기자네 이런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네, 네, 다양한 그래서, 에피소드들이 네. 막 지금 예, 그건 뭐 여의도가 흔한 일이고. 아유 뭐 난리도 아닙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가 그 새순이 떨어져야 이제 열매를 맺는다. 장강의 뒷물결은 앞물결을 밀어낸다. 밀어낸다. 이런 말이 굉장히 센 발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사태가 예견이 됐던 겁니다. 전화 돌린다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네, 네. 그리고 네. 또 제가 보기엔 상당한 규모로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통합과 혁신이 모순되는 말인데 통합을 하려면 다 안 와야 되지만 혁신을 하려면은 가급적이면은 새로운 인물들이 많이 등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아무래도 통합보다는 혁신 공천일 가능성이 이제 커진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조금 더 어떤 뭐 새로운 신진 전문가들 위주로 조금 더 많은 어떤 그 인재 영입을 해서 네. 좀 이 저기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고 좀 당의 활력을 높이겠다 이런 면으로 또 평가받을 여지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옛날에 그런 어떤 혁신 공천을 잘해서 총선에 승리한 게 새누리당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 그걸로 돋보여서 총선을 돌파해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보면은 이거 내홍이다 이렇게 꼭 뭐 이야기하면서 이게 어떤 그 야권의 분열로까지 이렇게 점치는 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아무 잡음 없이 시스템 공천 잘한다고 하는 국민의힘이 알고 보니 저기 똑같다. 뭐냐 예. 조용하게 그 윤핵관 용핵관들은 지금 공천 다 받았어요 거의 다 그렇죠. 초재선들 거기 그래가지고 그 저 뭐냐 집권 초기에 국정을 파탄으로 몰고 간 그 친위 세력들은 거의 다 받았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저 변화가 없는 당보단 차라리 낫지 않냐 이거지 여기서. 그러니까 그거를 캐비넷의 힘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오늘 아침에 저도 이제 그 김용남 나오셨죠? 예, 네. 그 정책위 의장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상당히 파워가 크다. 그러니까 막 시끄럽게 하다가 갑자기 조용해졌다. 그것은 캐비넷 파워가 그만큼 거다. 크다는 본인 또 얘기다. 검사 출신이니까 또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그렇죠. 뭐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잘된 공천이라고 하는데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공천이 미래통합당 시절에 황교안 공천이었는데 그때 공천받은 현역들 다 존중받아서 그냥 가고 있다. 그럼 이게 잘된 공천이냐? 혁신 공천 아니다. 중요한 것은 기자들이 언론이 평가하기를 잡음이 없다. 민주당에 비해서 파열음이 없다. 조용하다라고 했지만 말씀해 주신 대로 주진우 법률비서관을 비롯해서 소위 얘기하는 용액관, 검액관 다 챙겨서 가고 있는 것이고 대체로 현역들 가지만 TK 지역에서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그때부터 진짜 시작이다. 뭐 박지원 전 원장도 말씀하셨지만 선이훈한 쉬운 거부터 먼저 풀고 지금 어려운 과제들 다 남아 있는 거고 민주당은 지금 어려운 것부터 풀기 시작하니까 전단후이다. 여기저기서 막 찌그럭버그럭 소리가 많이 나는 것이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1점짜리 쉬운 문제 킬러 문항 하나도 못 풀었다. 그래서 앞으로 킬러 문항이 닥치기 시작한다면 거기도 공천 파열음 상당히 셀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대구 서문시장 갔다 왔잖아요. 네. 그런데 벌써부터 그쪽 지역 정가 소문이 거기 현역 다선들 다 날아간다. 또 일부 어떤 모 의원은 벌써 무소속 출마 준비하고 있다. 이런 소문까지 막 흉용하더라고. 아, 그냥 정가예요. 네, 예. 오선 의원인데.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야 이게 전훈이 감도는구나 하는데 그쪽 아직 건드리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저기 본선 거기 결승 무대가 남아 있다고요. 여기서 이제 그 나타나는 그 어떤 그 정권 심장부로부터의 이런 어떤 지진의 파장들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저기 현역 의원 물갈이하면서 낙하산으로 내리 꽂긴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상당한 비용과 혼란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미 조짐이 나타난 데가 부산입니다. 그 부산 진갑이라든가 부산 사상구 같은 데서 지금 그 장제원 의원이 추천한 사람이 예, 측근이 됐다는 예, 거죠. 그 됐다 단수 공천 받는다는 거고 또 저기 그 진갑의 경우에도 지금 낙하산 시비가 해가지고 벌써 당원들이 상경투쟁을 하고 있거든요.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1인 시위도 하고 네. 상경투쟁이 벌써 시작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심지어는 이런 어떤 그 낙하산 공천하면은 국민의힘 탈당해서 낙선 운동하겠다는 이런 이야기까지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부산에 이번에 격전지가 많다고. 그 이런 것들은 오히려 부산 같은 데는 민주당보다 국민의힘 리스크가 훨씬 큽니다. 이게 TK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들리는 소문으로는 조혜진 의원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이제 본인 원하지 않았지만 당의 요구로 지역구를 바꾸지 예, 김해일로 않았습니까? 갔죠. 예. 지역구에서 너 오지 마 해가지고 사무실을 못 얻고 있다. 기자회견도 못했잖아요. 예, 처음에. 그러니까 지역의 반발이 생각보다 거세다. 그 다음에 이제 서병수 의원도 갑자기 이제 지역구를 바꿔가지고 어디죠? 그 부산 전재수 전재수 의원, 의원 예, 지역구로 지역으로 갔잖아요. 북강서갑인가요? 예, 북강서갑. 예, 예. 거기로 갔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동네 주민들이 아니 국민의힘은 아무나 그냥 돌려막기 하면 되는 거냐? 아무나 그냥 뭐 빗자루 꽂으면 다 우리가 찍어줄 줄 아냐? 결코 우리 그런 시민들이 아니다라고 또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잠잠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내재된 폭발물들이 상당히 많다. 근데 일부는 또 그런 얘기도 합니다.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워낙 대구에서 오래 한 5선이기 때문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든 경선을 하든 그 사람은 살아서 돌아올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 전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TK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있는 초재선들이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 뭐 이런 전망도 그러니까 합니다. 시끄러운 걸 두려워하고 지금 이게 보수 언론이 짜놓은 프레임인데 이 공천 과정에서 시끄러울 걸 두려워해서 할 일을 못하면 그게 필패로 가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어떤 그 저기 뭐 지금 보수 언론의 그런 논의에 관계없이 예, 혁신 공천을 하겠다고 하면은 밀어붙이는 당이 오히려 이길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걸 한번 보시죠. 충청북도에 8석이 있어요. 근데 지금 3명의 검사 출신이 새 지역구에서 가장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한 명은 벌써 단수 공천을 받았어요. 김진모 검사장이 받았고 청주에서. 그런데 그 옆 지역구의 청주 상당에서 정우택 지금 국회 부의장까지 하셨던 분이 있는데
여기가 경선 지역으로 발표되는 그날 그 저기 정우택 의원이 카페에서 돈 봉투 받는 영상이 언론에 공개가 돼버렸어요. 네. 그날이 바로 경선 발표하는 날. 아 경선 발표 날이었군요. 근데 거기에 상대 후보자가 누구냐면 윤곽군 대구 고검장 네. 출신이라고. 그러니까 검사 출신이 거기 경쟁자로 있으면 이상하게 앞서가든 이건 뭐가 터지고 경쟁자가 없으면은 그냥 단수 공천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옆에 저기 뭐냐 증평 쪽에 그 경대수 의원 그 검사 출신까지 하면 세 명이 이렇게 되니까 이 검사 진영들이 딱 짜여진 거예요. 그런데 이걸 누구도 저 반발을 못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참 이런 것들이 어떤 그 8분의 3이 검사라고 하는 것도 참 끔찍하지만 아마도 거기가 운동권 대 검사 싸움의 본 중심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운동권이나 뭐 검사나 만만한 게 충청도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올 법도 한 것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보더라도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민심은 조용하지 않아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이런 면에서 이제 그 상당히 평지풍파가 예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공천 과정에서 원칙과 기준이 있다면 시끄러워도 관계없다. 오히려 시끄러운 게 낫다. 그러면서 뭔가 변화와 새로운 에너지에 충전하는 이런 모습으로 이거를 잘 유도해내면은 지금 민주당의 시끄러운 것 정도는 충분히 돌파할 수 아니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기는 공천을 해야 되고 이기는 선거 전술을 써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싹 쓸어내고 정말 신진 세력들이 제대로 된 정치인들이 들어가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민생이나 뭐 경제 관련이나 외교 문제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잘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공천을 받을 것이냐. 네.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이 사과를 못 먹어요. 너무 비싸서. 그래서 그러면 사과도 안 해요. 그러니까, 사과가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예. 사과해야 될 것도 안 그러니까 해요. 사과도 안 하고 예. 사과를 대통령부터가 안 하니까 사과값이 뛴 겁니다. 박전하지 못해서 그런가? 좀 내가 애정하지 같지만, 못해서. 예.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왜 사과를 국민들이 아니 요때 사과밖에 먹을 게 없어요. 과일이. 예? 그리고 좀 지나야 이제 뭐 막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배도 지금 있고 사과, 귤도 귤 있어요. 이런 걸 먹어야 되는 건데 배. 귤도 지금, 비싸요. 예, 요새 귤도 비싸요. 그러면 왜 이렇게 됐는지 이게 작황이 안 좋다. 작황이 왜 안 좋냐? 기후 변화 때문인가? 그러면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무슨 대책이 있는데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 원인을 찾아서 해법을 찾아내는 게 사실은 우리 정치가 해야 그게 되는 바로 일이고. 녹색정의당이죠. 네. 아 그렇습니까? 왜 되게- 자연스럽게 자기 홍보를 하네. 적용하실 것 같아서 다음 네. 화제를 또 준비했습니다. 네. 아까 민주당 선거 과정을 두고 이제 혁신과 통합을 얘기했는데 혁신은 뭐 자기 당에서 할 거고요. 네. 통합 이 중요한 화두였는데 이게 비례연합정당 우리도 많이 논의하지 않았어요. 몇 차례에 걸쳐서. 근데 녹색정의당이 이제 정확하게 우리는 그거 함께 할 수 없다. 이런 전국 대의원 대회를 통해서 만장일치로 의결을 했어요. 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를 통해서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저는 연합주의자이기 때문에 매우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연합의 그릇을 깨버리는 거는 지혜롭지 못했던 처사라고 저는 봐요. 내가 지금 당에다 공식적으로 반응을 말씀하셨어요? 제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내가 네. 공개적으로 하는 건데 네. 저는 말입니다. 이렇게 정치는 복숭아와 같다고 봐요. 이 복숭아를 보면은 씨가 있고 살이 있는겨. 이 씨는 사상과 정체성인 거예요. 이 사람의 집단의 정체성과 사상은 작지만 작고 단단해야 돼. 깨지지 않아야 돼. 그러나 정치는 열매처럼 크고 풍성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보의 정체성이 강하다 하면 할수록 오히려 주변의 정치는 폭넓게 이렇게 안아주고 다양하게 품어줘야 되는 게 정치입니다. 그래서 사상과 정치는 다른 겁니다. 같으면서도 다른 거예요. 이게 씨앗과 열매 관계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깨져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자칫하면 이게 존엄사 전략이 될 수가 있어. 존엄사? 네. 네. 그러는데 이게 중환자실에서 장례식장 가느냐 일반 병실 가느냐 이게 분수령이야. 갈림길이라고. 그러는데 이 진보 정당은 비정규직의 정당이고 우리 사회에 대표되지 않는 투명 인간들의 정당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라지면 그분들이 희망을 잃는다. 이렇게 자꾸 뭐 연합이니 비례니 뭐니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다
다 수단에 불과한 것이고 목적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생존해야 되는 이유는 그분들 때문에 저 참사 희생자들과 하소연할 데 없고 대표되지 않는 우리 사회 투명 우리들을 인간들을 위해서, 예. 위해서 우리가 반딧불 만한 희망이라도 만들어 드려야 되는 게 우리 소명인 거거든요. 그러면 생존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어떤 자기 이익을 취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어떤 그 정치적 등불이자 희망이 되기 위해서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연합이라는 걸 한 번도 이렇게 심사숙고를 안 하고 깨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과연 생존 가능한가에 대해 이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생존도 한두 석이 아니라 최소한 그렇죠. 지금 예. 수준으로 그렇죠. 살아남아야 여섯 그게 수준으로. 희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나는 우리 당 내에서 어떤 관성에 그 매몰돼 가지고 더 큰 세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런 어떤 지금의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네. 그 김준우 비대위원장이 밝히기를 뭐 선거 연대는 안 하지만 정책 연합이나 뭐 비례 연대는 안 하지만 뭐 지역구 후보 연대는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또 심상정 새로 뽑힌 원내대표가 나는 지도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지역구 연대 안 해도 된다고. 기자회견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아니 그 지역구 네. 연대가 아니라 네. 내 지역구는 빼라. 내 지역구 빼라. 아, 그 얘기지. 네. 아니 너희들 아니, 다 해도 아니, 되는데 내 건 빼라. 내 건 근데 빼라. 그게 좀 약간 좀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너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아니 나는 그건 맞다고 봐요. 왜 아, 그러냐면 그래요? 두 가지 이유인데 첫째 네. 심의원이 비례 위성정당 참여를 반대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자기 일관성이 있는 거고 그걸로 덕볼 생각은 없다. 여태까지 그거 없이도 정치해 왔으니 설령 그게 저 생존이 어렵더라도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 그건 심상정다운 선택이고 경쟁력으로 본인 지역구 승리하겠다. 빼 달라는 거기 때문에 그건 자기 존재를 규정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뭐 그거는 상관이 없다고 봐요. 근데 당의 원내대표고 직전까지 정의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소위 가장 그 리더격인 선배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앞서 말씀하신 대로 갤럽, 리얼미터, 여론조사꽃 최근의 여론조사를 쭉 보면 녹색정의당이 1%대 지지율이에요. 네. 물론 리얼미터는 2.3 나왔지만 여론조사꽃에서 4%도 하나 1.7. 나왔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1%다. 그러니까 최소한 3% 이상을 득표를 해야 그래야 이게 존엄사하지 않고 살아서 생존력을 가질 수 있는 정당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당신들은 그냥 그런 선택을 하세요. 저는 제 지역구에서 내가 경쟁력으로 나 스스로 살아오겠다. 이게 심상정다운 선택이라고. 아니 나는 저기 5선에 도전하는 의원으로서는 그래야 된다고 봐요. 중진은 그렇게 나가야 된다. 지금 저기 연합을 하려면 창원 성산구나. 그다음에 울산에 2개 지역구, 네. 북구, 동구. 또 전주에 그 진보당이 예, 있는 그렇죠. 강성희 의원 전주 지역구. 올, 이런 어떤 그 전국적으로 또는 인천 같은 경우 배진교 후보도 원내대표. 당선 가능성이 있는 분이에요. 이런 분들이 보기에 이제 조금만 누가 도와주면 아직까지는 좀 한쪽 날개가 부실해서 한쪽 날개만 하면 양날개로 훨훨 나를 수 있는 이런 분들한테 선거연대라든가 전략적 제휴라는 거는 나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나 4선 5선 정도 되면은 혼자 이제 그런데 돌파해야 구애될 필요가 없고 그거는 저기 심의원이 잘 선택했다. 그리고 나머지 의원들은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창원이나 울산 같은 데서는 단일화라든가 선거연대를 충분히 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오히려 민주당이 더 적극적이에요. 그런 지역구에서는. 그리고 또 현역 의원이 있는 지역구 같은 경우. 그리고 불과 그렇게 다 합쳐봤자 전국적으로 몇 석 안 됩니다. 근데 그러면 제가 이런 정도 하자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있을까? 나는 그건 지역 차원에서 한번 단일화 논의를 한번 붙여보시면 어떻겠냐. 아니,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지난 그 1월 달에 이제 광주 선언을 통해서 준위성 정당 통합형 비례 정당을 제안한다라고 해서 그 추진단을 만들고 이제 박홍근 의원이 단장을 만들어서 이제 협상을 시작해서 하고 있는 중인데 지난번 총선 때도 이 협상이 있었어요. 정치 협상이.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그때는 막 급해가지고 막판에 사람들을 막 검증도 못하고 막 밀어넣고 나중에 그래서 뭐 조정훈 의원, 조정훈 의원, 네. 이런 사례들이 막 발생을 하고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검증부터 꼼꼼하게 해서 이른바 선거연대 연합정치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보자. 정책연대, 후보전술 뭐 여기까지 지역연대까지 한번 해보자라는 통큰 비전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가장 그때도 그 선거가 그때도 이제 후보 전술이 타결이 안 됐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렇게 유명한 지역구는 그나마 해볼 만한데 그 더 어려운 지역구에서 후보로 출마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다 같이 이기는 전술, 당선 가능한 야당 전술을 써야 되는데 다 출마를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부분의 후보들 같은 경우에 나 그렇게 못해. 납득이 안 될 수 있죠. 납득 못해. 왜 1대1 갑자기 선거인데. 나도 방 붙이고 선거운동 할 거야.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중요한 정치 캠페인이야.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150군데 정도의 지역구 후보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받지 않겠다라고 해서 사실상 결렬이 된 거군요. 결렬이 됐던 예. 거다. 내막은 이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번에 그런 게 가능할 거냐? 심상정 의원 지역구는 뺀다 하더라도 나머지 지역구에서 뭐 불출마를 종용하거나 뭐 이런 전술이 가능하냐? 그거는 이제 민주당이 상향식 공천이 적용되면서 이런 협조가 어려워진 겁니다. 거긴 다 지역의 논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울산 같은 데 보십시오. 진보정당하고 민주당이 각기 출마했다 국민의힘한테 의석을 헌납했습니다. 맞아요. 지금 그런 지역이 많죠. 네. 그런 것들을 지금 보면은 이게 나 출마할 자유고 뭐고 따지기 전에 분열해가지고 우리끼리 싸우다가 적에게 그거 승리를 헌납하는 이런 사례가 뻔히 발생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제휴하고 연대하는 게 전국적인 단위도 아니고 지역 단위라는데 이런 게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야권이 앞으로 특권 공조는 어떻게 할 것이며 다음 대선은 어떻게 치를 겁니까?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분열로 인해 가지고 너무나 많은 야권의 파이가 축소되고 스스로 자기 살을 깎아 먹었던 걸 보니까 이번엔 반응이 좀 빨리 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휴하고 연대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 자체가 필승 전략이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 대해서는 이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고 민주당이 먼저 제안을 했다고 울산 같은 데는. 그런 이야기는 뭡니까? 그런 건 필요하면 민주당도 하겠다고 나서는데 안 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울산에도 민주당 지역위원장이 있고 다 있어요. 그래도 손을 내밀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개혁 진보 또는 어떤 민주 진영에서 통 크게 정치 협상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협상을 통해서 이기는 후보를 만들어냈다 그러면 그거는 누가 당선돼도 민주당에도 큰 득입니다. 아니 민주당 입장에선 하고 싶은데 진보 정당들이 하지 않겠다고 해서 협상이 안 됐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그런 경우도 뭐 일부 지역에서 뭐 정의당하고 진보당이 조금 그런 어떤 그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진보당 정의당이 서로 연대 연합 경쟁을 해왔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논의가 예전보다 수준이 높고 그다음에 그 창원 성산 같은 경우는 노회찬 의원의 모델이 나왔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진보 진영 내에서 노회찬이 단일 후보로 경선을 해서 이기고 두 번째로 민주당하고 경선을 해서 또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 경선을 한 거죠. 이래가지고 창원 성산구에 노회찬 의원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델이 있어요. 충분히 다 노하우가 있고 근데 저는 가능합니다. 또 그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은 조국 신당의 부상이다. 맞습니다.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했습니다. 네. 지금 뭐 여론조사 꽃에서는 오늘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네. 오늘 미디어 토마토 120차 정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거기 정당 지지도를 보니까 놀라운 상황이 나왔어요. 국민의 미래, 그러니까 그 비례 정당을 질문이 뭐냐면 문항이 비례대표 투표는 어느 정당에 하겠는지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위성정당이겠죠. 국민의 미래는 40.3%, 비례연합정당은 29.6%, 조국신당 9.4%, 개혁신당 8.9%, 녹색정의당 4.1%, 아까 4% 그 얘기하신 것 같아요. 네, 그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조국신당 9.4%가 나왔어요. 이건 수치가 너무 높아서 좀 놀랐는데 근데 그에 앞선 그 여론조사 꽃에서는 정당 지지도가 13점 제가 지금 정확하게 숫자가를 정확하게 13.6. 13.6. 더 많이 나왔군요. 그러니까 13.6%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근데 요새 취재를 해보면
가장 선명한 노선을 걷고 있는 게 조국신당입니다. 뭐 그치, 검사장 노선이 선명하지. 검사장 직선제를 포함해서 가장 그 선명하고 가장 명징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대중적 소구력이 생기고 있다. 물론 이후에 조국신당의 라인업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비례 후보로 배치되는지 이걸 봐야 될 것 같고 경우에 따라서 지금 진보신당 그 정의당을 대체하겠다는 게 조국신당의 주장입니다. 원내 삼정당이 예, 되겠다고 원내 하고 삼정당이 있죠. 되겠고 정의당을 대체하는 게 목표다라고 얘기를 도전장을 내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전장에 대해서 뭐 녹색 정의당 도전장을 정의당한테 내밉니까? 그래 저기 큰 아니, 당도 많은데. 자기들은 강소 정당이다. 아. 지금 강하지만 작은 정당이고 민주당의 왼쪽 블럭을 책임지겠다. 그래서 빠르고 정확하게 확실하게 민주당이 잘 제기하지 못하는 진보의 의제를 적극적으로 개진하겠다라는 좋습니다. 스탠스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이 조국 신당의 9.4%가 지난 총선에서 정의당이 얻은 맞아, 득표율이에요. 그때 정확하게. 9.7%입니다. 7%. 정확하게. 예. 그리고 내가 보기엔 확장성도 있어요. 선명하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이 특검 정국에서 총선을 앞둔 소수 정당의 역할은 개혁의 창끝 정당이라고 무수히 얘기했는데 이게 뭐 지금 우선은 정책도 좋지만은 나라가 꽂히는 예리한 창끝. 그 창끝 정당이 돼야 되겠는데 공교롭게도 그 모양이 조국 신당처럼 돼 버렸어요. 그러면 현행 선거법에서 대체적으로 보면은 4 내지 5석입니다. 비례 네. 후보로 하면 4 내지 지금 한 10% 정의당의 정도 하면. 네, 정의당의 주나니까요. 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로 보면은 일견 신선하기는 한데 처음에 개혁신당도 출범할 때는 2자릿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열하루 만에 이제 밀려나가고 더 쪼그라들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9.3%가 지속 가능성이 있느냐? 이제 첫 여론조사가 하나에 나온 것에 불과한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일단은 그 검찰 개혁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프로그램을 내놓느냐, 또 윤석열, 한동훈 또 김건희 여사까지 해가지고 얼마나 예리하게 창끝의 위력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더 커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다 다른 사람도 다 했던 얘기고 듣던 얘기 아니냐. 그러면은 또 짜그라들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특검 정국이라는 게 중요해요. 2월 말 내지 3월 초에 네, 특검 29일에. 재의결이 네. 올라온다고요. 네, 소집돼 있죠. 요때 저기 이 정당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서열 재편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공천도 중요하지만 전 특검 재의결이라고 보고 네. 그다음에 5월에 올라올 최상병 특검도 그것도 미리 전망을 지금부터 밝히고 원내 전략이 들어가야 돼요. 그 자체가 선거 전략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면에서 좀 뭐 하나의 또 창끝이 나왔구나. 개혁신당의 창끝은 지금 녹이 쓸어가지고 그냥 뭐 하다가 완전히 그 새가 뭐 저 담금질을 안 해가지고 부서져 버려서 이건 창끝이 안 돼 지금 내가 보기에.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분화의 길을 가고 있는 것 같고 이낙연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 미래, 새미래하고 또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 완전한 결별을 헷갈려. 했기 때문에 두 세력이 이제 같이 합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김용남 정책의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아니다 미련이 아직도?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다시 합칠 수 있어요라고 한번 주장을 불러야겠구만. 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 내가 보기엔 쉽지 않고 그 상당히 멀리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저는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이제 마무리해야 돼요. 네, 아니 뭐 도와주셔도 됩니다. 조금 도와주시면 됩니다. 네. 예.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윤석열 정부 심판을 야권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 핵심은 공천이거든요. 그런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파열음이 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이 파열음 끝에 나오는 국민들 앞에 딱 나왔을 때 국민의힘과 또 민주당과 또 녹색정의당과 또 조국신당 뭐 이런 후보군들이 어떤 사람들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선거가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 혹은 야권에게 유리한 정국인 것처럼 왜냐하면 정권 심판론이 높으니까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공천 여부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야당들이 정말 긴장하면서 국민들의 민심을 잘 읽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죠. 경우에 따라 선거가 아니, 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좋은 말씀인데 자 한동훈과 조국의 이 검투사 대결은 국민들에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볼만. 주목이 되고 이건 진짜 검투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한동훈의 칼춤에 야당이 일방적으로 지금 밀리거나 당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조국이 나타난 거지.
그러니까 이 검은 쓸만한 검인가 아닌가를 보는데 첫 일성부터가 그냥 조국도 내 달마 신공 한번 봐라. 벼르고 나왔죠. 예. 이랬더니 비교적 날이 서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게 창과 창이 부딪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은 이게 이제 본격적인 장수의 싸움이 된 거고 그런 점에서 저는 그 비교적 판이 제대로 짜이고 있다. 판이 짜이고 있다. 나머지 정당들은 정책으로 승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 여기 끼어들어봤자 저기 휘두를 검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부엌칼 갖고 싸울게요? 냄비 갖고 싸울게요? 아니 지금 이제 냄비 뚜껑? 좀 이렇게 정리를 네. 해야 되는데 불현듯 든 생각이 지금 조국 씨나 이 정도 지지율이 나온다고 하면 예를 들면 윤영찬 의원 네. 본인 홍보수석 할 때 어쨌든 민정수석이었잖아요. 그런 분들이라든가 예를 들면 노웅래 의원 네. 검찰 피해자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거는 이제 당에서는 뭔가 이제 컷오프가 될 분위기예요. 그럼 오히려 지금 이낙연 신당으로 가는 게 아니고 조국 신당에 오히려 출마자들이 상당수 몰릴 수도 있겠다. 네. 뭐 이런 생각도 들긴 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낙연 신당이 아니라 조국 신당이 커질 수도 있죠. 경우에 따라서는. 왜냐하면 지금 컷오프되는 면면을 보면 아직 컷오프는 안 됐지만 뭐 이 공천 결과가 경선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경선 결과에 뭐 그래봐야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2월 말이면 다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시간이 이제 한 주 반 정도 남은 거예요. 오늘 수요일이니까. 오늘 화요일이죠. 화요일이니까. 그러면 이 결과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조국 신당이 오히려 더 커지고 이낙연 신당은 줄어들고 개혁신당도 마찬가지고 네. 뭐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지금 뭔가 당내에서 핍박받는다고 네. 느끼는 장면이 가만히 있기 있지 않겠다고 때문에 했어요. 가만히 있지 그렇기 않겠다. 때문에 결국은 정체성을 따져가다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 같이 참모를 했던 조국을 찾아가는 게 편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마음의 고향으로는. 네. 그러니까 원래는 말입니다. 이게 처음에는 한동훈을 잘 때릴 것 같은 인물이 누구였냐면 이준석이었어요. 그리고 또 실제로 했어요 그렇게. 처음에 그렇게 했죠. 그렇게 하다가 요즘 내홍에 휩싸여가지고 물기가 쫙 빠진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식중독 현상이라 그래. 이럴 때는 정맥 주사를 맞아야 돼. 수분 보충하는. 지금 그런 어떤 식중독 증세를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칼 휘두르는 게 매가리가 없어. 그러는데 조국이 떡 나타난 거예요. 근데 여기는 보니까 와 완전히 벼랑 끝에서 싸우는 달마 신공이 나오거든. 그래가지고 여기서 또 이제 판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 이거 타격이 어디냐면은 사실은 정의당보다는 개혁신당 이준석 당 쪽에 좀 타격이 있고, 그러고 거기서 이제 별다른 새로운 신공이 안 나타나면은 아무리 봐도 조국 한동훈 이 싸움이 어디선가 접점이 일어나는데. 한동훈이 계속 조국을 지금 건드려 주고 있었다. 그렇죠. 매일 주고받고 있죠 지금. 계속 네. 주고받고 심지어 뭐 석사장교까지 얘기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 석사장교가 제일 많은 당이 국민의힘입니다. 거기 김재옥 최고위원 그 석사장교예요. 거의 운동권도 많아요 거기. 거기 운동권도 많고. 그다음에 그 인천에 누구예요? 윤상현 의원. 윤상현 의원. 거기도 석사장교고. 네. 석사장교가 뭐냐면 군대 복무기간 하루밖에 안 돼요. 아 하루인가요? 그게 하루 6개월이 아니고? 1대1이 퇴직일인데 그 6개월은 뭐냐면은 학교에서 방학 때 군사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해서 6개월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건 군복무로 안 쳐줘. 그리고 예비역 중리를 달아준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인데 석사장교 병역 특례는 국민의힘이 천국이라고 봐야 돼. 병역 면제 비율도 더 높아요, 진짜로. 아니, 근데 뭐 전두환 때 만든 제도를 이용했으니 운동권이 아니다. 뭐 이제 이런 주장을 한동훈 위원장이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쭉 올렸어요 본인이. 아니 그렇죠. 운동권이 해명을 뭐 올렸죠. 예. 너무 센 운동권이라 가지고 한때는 그게 문제였지 또 운동권이 아니라 그러면은 이거 예. 듣는 운동권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때는 석사장교가 운동권이 아니고 예. 또 노동 그 운동 계열에 목물 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또 시뻘건 운동권이라고 그러고 이래가지고 장관 청문회 때는 그 운동권이 문제가 됐다고. 그런데 그때 그걸 또 해명했잖아요. 뭐 부끄럽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자랑스럽지도 않다고. 그러면은 운동권 경력이 그때 뭐 표창장 문제 터지기 전에는 그게 제일 큰 화두였는데 이제 와서 운동권이 아니라 그러면은 아니 근데 저는 그거면은 그러니까 이런 싸움이 재밌는 싸움이야. 그러니까 이런 걸로 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매일 치고 받아야 돼 둘이. 아니 매일. 그 조국 장관이 저 한동훈 위원장하고 1대1 토론 좀 붙여달라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성사될지는 모르겠지만 성사한대요. 장관이겠다 펼쳐지면.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응팔 봤죠. 응팔. 예, 드라마 응팔. 그거를 아마 많은 분들이 아이들하고 같이 봤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명장면이 나와요. 보라가 운동권이에요. 그래서 경찰서에 연행이 돼요. 그래서 이웃들하고 거길 갑니다. 애를 좀 나무라야 되냐 했더니 보라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뭘 애가 잘못한 게 있어야 나무라지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그게 국민 정서예요. 이준석 대표 무슨 얘기를 하냐면 2030 MZ 세대들에게 운동권 하면 뭐냐? 우리 아빠도 운동권인데?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도 돌 던졌다는데?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된다. 100골 단체로 다 나와. 그러니까요. 옛날 얘기로. 그렇죠. 그리고 제가 광주에 민심 투어를 갔는데 강기정 시장이 이런 얘기 합니다. 아, 광주 시민 전체가 운동권이요. 그렇지. 거긴 다 그럼 운동권이지. 우리 누구 심판해야 돼?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운동권이라는 어떤 허상을 만들고 그 허상을 향해서 계속 공격할 수 있는 어떤 수단으로 삼고 있지만 국민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속지 않는다. 아, 진짜 운동권은 녹색정의당이요. 아이, 진짜 운동권 정당이 좀 기분 아니, 나빠요.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네. 이제 저희 구독자 의견이 하나 있어 저한테 뼈 아픈 의견이 있어. 제가 네. 이제 지금 조국신당에 네. 문재인 정부 인사 윤영찬 의원 같은 네, 분이 네, 갈 수 네, 있다고 네. 했더니 네. 적나라하게 한 말씀 해주셨어요. 네. 국영 헛소리 그만하세요. 조국신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더 강성인데 네. 윤영찬 같은 걸 지지해요? 하면서 킥킥킥을 엄청 달았습니다. 아, 그거 말 잘못하신 것 같아. 내가 들어봤더라도. 독자의 의견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네. 네, 겸허히 네. 수용하고요. 근데 그건 좀 네.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막 이거 여러 목화 지켜봐야죠. 논의가 진행 네. 중이기 때문에 그리고 네. 댓글은 여러분 사랑입니다. 좋은 댓글 많이 아니 또 들어보니까 선풀 위주로. 또 네. 이제 뭐 일리 있는 얘기도 네. 같아서 제가 바로 네. 수용을 한 겁니다. 네. 아, 네. 오늘도 이제 두 분과 열띤 이렇게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후딱 갔습니다. 네. 우리 대장남매 정치 비상구의 흥행 보증수표 어쨌든 간에 늘 그러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도 이날 이 시간에 꼭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4시에도 국유행 정치 비상구 찾아오니까요. 여러분들 꼭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늘 강조해 주시지만 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는데 오늘은 김종대 의원님 한번 마무리 좀 네. 해주시죠. 네. 예, 좋아요, 구독, 댓글, 저기 알람 설정, 요거 4가지 꼭 해주시고, 그 사랑은 가방이 아니라 슈퍼챗을 타고 온다는 거, 이런 네. 것도 조금 내가 한 가지 팁을 드리고, 네. 그 다음에 데이트할 때 유튜브 듣자. 왜냐하면은 남자 여자가 대화로만 사랑을 쌓기에는 사실 요즘 화제가 빈곤하거든. 먹는 얘기만 할 수도 없어. 그럴 때 네. 오빠 우리 유튜브 좀 잠깐 듣고 커피 한 잔 마시다가 다시 얘기할까? 그럼 오 그래. 그리고 그 슈퍼챗도 좀 싸줘. 뭐 이런 건 어디서 하느냐? 인왕산 스카이라인에서 팔각정에 들려서 또는 저기 동대문 광장시장에 가는 길에 또 아니면 어디 지방 내려가는 KTX 안이나 차 안에서 이렇게 시간을 한번 채워보시라. 네. 이런 이제 팁까지 아주 제가 좋은 의견입니다.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드리면 내일 그 편의점에는 제가 아침 9시 반에 네. 제가 직접 패널로 출연을 합니다. 아, 우리 장 선배 모시고 정말 하니까요. 인기 네. 폭발이에요. 아, 국외연기 아니 제가 우리 제작진한테 혼났어요. 왜? 이렇게 빛나는 인재를 왜 이제야 모시고 왔냐. 진짜 너무나 분석이 탁월하고. 그러니까 사실 진행자석에 있으면 자기 말을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패널로 나오시니까 완전 날아다니시더라고요. 아 그랬구나. 내일 오전 9시 30분. 저하고 역할을 네. 바꿔야 돼.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취재 편의점을 주목해 주십시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내일 오전에 취재 편집을 찾아뵙고 내일 오후에는 우리 네. 경향TV 정치비상구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만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